권토중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토중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자, 가솔린이 있고 디젤이 있고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탄생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솔린, 디젤, 전기자동차. 네. 순서가 디젤이 제일 먼저. 두 번째가 가솔린. 세 번째가 전기. 석탄. 석탄은 자동차에 별로 없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과 디젤보다 먼저 탄생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가솔린, 디젤보다 빠릅니다. 최초의 가솔린 내연기관은 독일에 1885년에 탄생합니다. 요 차입니다. 이쁘죠? 최초의 전기차는 1884년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토마스 파커가 영국에서 개발합니다. 비공식적인 겁니다만 1873년에 로버트 데이비슨이 완성했다는 자료도 나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가솔린보다 빠릅니다. 이 차는 특허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고 그래서 칼 벤츠가 마나임에서 개발한 겁니다. 최초의 전기차는 토마스 파커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믿기세요? 이게 역사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권토중래라 그러지. 근데 에디슨도 전기차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디슨이 만든 전기자동차 10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이거 나옵니다. 신기해요. 제가 이거 합성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1896년에 최초의 택시가 아메리칸 전기자동차 회사가 승용차 전기차 200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최초 택시입니다. 택시 회사예요. 이게 또 뭔 소리예요? 리무진 드빌이 최초의 택시입니다. 이 차가 1899년에 나옵니다. 1899년에 나온 이게 뭘까요? 이 누구 닮았어요? 닮았죠? 트랜스포터. 너무 닮았지 않았어요? 러잠의 꽁땅이라는 전기차입니다. 시속 100km를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꾸 한국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폄하하고 말이죠. 작은 나라를 하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1899년에 조선 뭐 하고 있었어? 다시 1945년에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1945년에 미국은 원자폭탄 만드는 나라고요. 일본은 그 미국을 상대로 항공모함 제로 파이터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바다 건너 전쟁한 나라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비행기 날아다닐 때 대장간에서 홈이 만들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태평양 건너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우리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제로파이터가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경쟁하던 그 과학의 극치인 미국 땅에 반도체하고 정보통신 기기들을 넣는 나라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왜 자꾸 폄하하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1899년 우리는 전기가 뭔지 한성전기 주식회사에서 저기 경복궁 뒷마당에 향원장인가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전기 꽂을 때 얘들은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에디슨 전기에서 이 전구 한번 켜줄 때 얘들은 전기차 시속 100km 만든 1912년에 어떤 방식 차량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이야 재밌죠? 하지만 축전지가 역시 문제였어요. 지금도 배터리 문제 심하잖아요. 그죠? 그때 축전지 있고 차량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원유가 발견되고요. 모델 T가 나옵니다. 경쟁이 안 되지. 경쟁이 안 되죠. 세상 밖에 사라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포드도 전기차 엄청 좋아했어요. 포드가 에디슨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포드하고 에디슨하고 파이어스톤하고 세 명이 밤마다 모여서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영향을 포드가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포드의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F1에서 1등 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전기차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유들로 전기차가 사라졌죠. 참 재밌죠? 지금하고 참 거의 비슷한 이유였고 어떻게 보면 이때 1912년대에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토중래라고 그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21세기 기술과 환경 변화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권토하는 거예요. 중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권토중래의 전기차라면 과거의 전기자동차 모습과 특성을 샅샅이 살펴야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디자인 등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자동차에 대한 접근이 전기차부터 접근하거든. 자, 잊지 마시겠습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우리 그 옛날 클래식 카들 있잖아요. 중고차들. 옛날 50년대, 60년대 차들.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돼요. 왜냐면은 그게 부품이 없어서 안 돌아가던 차들인데 지금은 어때요? 다 걷어내고 모터하고 저기 바퀴만 달면 가는 거야. 전기차 너무너무 단순해지거든요. 지금 15,000개에서 25,000개 부품이 자동차의 부품이라면 1,000개, 2,000개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기자동차입니다. 접근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기차들의 특성을 지금 가솔린차가 걸어온 길들을 다 걸어와가지고 이유를 달고서 바뀌어진 부품들과 바뀌어진 구조라면 어떻게? 다시 버리고 옛날 전기차만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죠. 그 전기차가 다시 올 때 우리는 그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옛날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의사결정이 힘들 때 지금 현재를 자꾸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멀리 있었던 과거의 의사결정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죠. 그럼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융합에서 나옵니다. 옆을 돌아보니까 이놈이 나타났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나타나면 제일 뭐 하시고 싶으세요? 자율주행차 나타났다. 나는 차에서 뭘 하고 싶다? 차에서. 차가 나타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다. 또 70%가 이걸 한다 그랬어요.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을 할 때는 70%는 이걸 하겠다. 응? 인터넷.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구글은 다음 자율주행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터넷을 할 거다. 검색을 할 거다. 또 데이터를 만질 거다. 그래서 데이터의 보고로서 자동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면 오만 거리의 데이터들이 다 모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게더링하는 가장 좋은 그 단위로서 자동차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70%는 이걸 한대요. 뭐냐면 뭐 한다? 핸들 잡고 앞에 보고 있을 거래요. 못 믿는 거야. 이 차가 자율주행이라도 핸들 잡고 앞에 보고 있겠대.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어. 잡고 앞에 보고 있어요. 이게 참 기술이란 게 그런데, 근데 자율차가 사실은 저기 사람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감기약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옆에 누가 동창이 지나가도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집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기계가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뭐 할 거냐라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근데 이게 옛날 앞에 이혜령 교수님 얘기했습니다. 이혜령 교수님한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자랑하러 갔어. 야, 이게 약간 자율주행 됩니다. 세미로 3단계, 4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까지 지금 되니까 이렇게 자율주행이 됩니다. 돌아가면 이 고속도로 특히 이제 강변북로 정도에서는 손 놓고 있어도 잘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그래도 참 걱정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운전만 하고 사는 사람들 40만 명이라 그래요.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서박사보기는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냐? 그렇죠. 이럴 것 같지. 대체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나처럼 운전을 못하는 사람,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유치원생들이 뭐의 자유? 돌아다니는 자유를 얻을 것 같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게 40만 명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일의 대체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1,0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거거든.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차가 나오면 시각장애인, 고령 인구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도심 주차난도 해결이 되죠. 운전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3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나타나는 어디? 미국에서.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10년 사이에 1,0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거다. 오, 이게 자율차예요. 이 멋진 자율주행차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현존하는 기술 결합 융합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는 기존 기술들이 레이더, 라이더, 비디오 카메라, GPS, 자동차 중 인공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서 완전히 탄생하는 겁니다.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옆을 봐야 된다고. 레이더하고 라이더가 있는데, 라이더는 이게 뭐냐면 이제 2D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애플 프로 4가 나왔잖아요. 4. 그러니까 3세대에 비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딱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카메라에 라이다를 달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 라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갈 때 앞에 거리 측정해주는 레이더 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리 측정해주는 레이더를 왜 카메라에 다냐고. 핸드폰 카메라에. 왜 달까요? 뎁스가 나오죠. 심도가 나오죠. 거리가 나오니까 AR이 가능해집니다. VR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로 입체 영상 촬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들리세요? 하드웨어가 가고 나면 소프트웨어 컨텐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혁신이에요. 그냥 바뀌지 않아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차에서 완전히 자율주행에서 이제 완전히 보편화됐잖아요. 완전히 보편화된 라이다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에 결합되면서 현존하는 기술의 융합이 혁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미케닉스였다면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진 게 메카트로닉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죠. 자동차가 기계산업일까? 전자산업일까? 예, 이젠 전자산업화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에 또는 전체 구성비의 80%가 전자부품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케닉스가 메카트로닉스로 변화된다는 거죠. 한자의 융합이 녹아서 합쳐진 녹는다는 거죠. 녹아서 합치는 거예요. 퓨전은 퓨처의 비전이 퓨전입니다. 결국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쓴 게 언제일까요? 2017년입니다. 막 새로운 것 같죠? 2017년에 조선일보에 쓴 글이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에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율주행차 3년 전에는 라이다 기술, 라이다가 주로 쓰는데 라이다 기술이 대단한 것 같죠? 지금 그게 어떻게? 스마트폰 카메라에 결합되면서 다음 시대로 그냥 점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에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결합된 융합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와 IT 산업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비전 산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어디서 올까요? 뒤를 돌아보는 힘, 그리고 옆을 돌아보는 힘에서. 이미 기술들은 존재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막 개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는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존재하더라. 혁신은 어디에서 온다? 뒤를 돌아보면 권토중래의 기술이 보여요. 옆을 둘러보면 융합의 혁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둘러볼 줄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 내가 썼는데 너무 잘 썼어.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둘러볼 줄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뒤를 보고 옆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이 보여요. 역사를 살피는 넓은 눈.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변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이거 우리 산업 아닌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익숙한 분이 아닌데, 아니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접목할 수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죠. 그래서 역사, 인문학과 그리고 현재를 보는 테크놀로지 두 개를 합쳐야 이제는 미래의 경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가끔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문학이 뭐냐?
문사철이다. 문사철이 뭔데? 문학하고 역사하고 철학 배우는 거다. 재밌어요? 그 인문학 막 가다 재미없는 거야. 인문은 말 그대로 사람인의 글을 문자입니다. 글을 문은 뭐예요? 글이란 글귀가 아니고 원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늬가 인문입니다. 사람이 그려내는 무늬가 인문학이에요. 글 배우는 게 인문학이에요. 반대말은 뭐예요? 대비되는 게 천문이에요. 하늘이 그려내는 무늬가 있죠. 천문과 인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인문이 뭐야?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 몸밖에 없을 때는 문사철이지. 지금 사람이 그려내는 무늬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 사람이 그리는 무늬 중에 최고가 사율주행 자동차예요. 뭐예요? 사람과 기술이 결합돼서 나오는 이러한 거대한 무늬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스티브 잡스가 내가 소크라테스하고 반나절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내 집은 반 내놓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되면서 인문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미래와 경영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보셨던 인문하고 기술에 대한 것들,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 옆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T, Io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다. 기계, 사람, 서비스가 상호 연결돼야 된다.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죠.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연결되는 패러다임, 그리고 CPS다라고 봅니다. 혁신의 또 다른 사례로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최초의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포드의 공장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4층에서 차체를 만들고요. 타이어 부착해서 조립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컨베이어 돌면서 이제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13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말입니다. 한 대가. 그래서 원동력이 되죠. 그러면서 일당 최소 $5를 지급하면서 통상 임금의 2배를 보장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월급이 높아지면 포드만 월급을 높일 수 있어요? 옆에도 엄청나게 높여줘야 되잖아. 그럼 뭐가? 드디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되게 영리하죠. 왜 포드예요? 그럼 중요한 거, 포드는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정말 경영학을 만든 거예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경영학의 이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경영이 뭐냐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썼는데 경영은 맹자에 나와요. 근데 맹자는 시경을 인용합니다. 시경은 3000년 전 거예요. 동양은 경영학이 3000년 됐어. 서양은 이제 피터 드러크나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아니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하죠. 100년 된 겁니다. 깊이가 달라요. 자, 다시 얘는 그럼 이걸 어디서, 포드는 어디서 이걸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 그게 바로 가격이, 생산 대수가 이 엄청나게 나오는 조립 라인의 아이디어는 여기 나오는 어디예요? 도살장이에요. 혁신이 말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수공업 회사 아무리 돌아다녀도 혁신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포드가 어느 날 이렇게 정경련에서 하고 있는 뭐에? 최고 경제 과정에 동네 모임에서 공장들을 서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간 거예요? 부축간에 간 거예요. 여길 간 포드는 망연자실하게 계속 이거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돼지를 딱 잡더니 쳐내더니 여기 고기만, 뼈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거꾸로 돌리면 조립 라인입니다. 재지 마시겠어요? 옛날에는 뼈대를 갖다 놓고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뼈대가 도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다고? 부축관에서 가져왔어요. 혁신이에요. 혁신은 어디를 봐야 돼? 옆을 봐야 된다고. 옆을. 이게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거. 이 업종 교류. 아까 보셨죠? 세상에 핸드폰 회사, 스마트폰 회사가 자동차 기술을 가져가요. 이게 열려있지 않으면, 이 열린 마음이 없으면 혁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IT, AI하고 나를 어떻게 융합시키고 결합시킬 거냐라는 서비스를 잘 찾아내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창조들, 미래 분야의 석학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과 목표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막 뜨겁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항우하고 유방이 내가 저 차 탈래. 내가 저 자리에 갈래. 내가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왜 자꾸 예측해요? 만들어내야지.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한 거.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혁신의 경영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